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진 씨, 네. 오늘 이렇게 영상실록 오늘 N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야, 이 제목을 보니까 제가 진짜 와 어마어마한 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과거 실제 실록을 보면 정말 세세한 것들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조예진이라는 왕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치면 이 무자비한 조예진이라는 왕이 가인의 목을 세게 쳤다. 네. 조예진이라는 왕이 이 욕을 그냥 세게 했다. 아니, 잠시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담겨 있는 게 실록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예시라지만 또 그런 예시까지밖에 없나요? 참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현대 와서는 그런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뉴스잖아요. 실록이 중요한 사료가 됐듯이 과거 뉴스도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기록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지나간 오늘 날짜의 뉴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시고 또 약간 미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바꾼 사건들의 기록, 유명 인물들의 출생, 그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오늘의 과거 뉴스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의 실용적인 라떼 뉴스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망의 시작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오늘의 뉴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노래 명곡이죠. 여기는 이제 밥 딜런이 아니라 밥 빌런. 빌런. 빌런이에요, 저? 네, 야. 빌런이네요, 빌런. 12월 10일의 뉴스는 이분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정말요? 혹시 이분 생일인가? 예리한 접근. 하지만 틀렸고요. 밥 딜런이 받은 수많은 상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바로 그 상, 바로 노벨상입니다. 2016년에 가수가 아닌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죠. 바로 그 노벨상의 시작이 바로 1901년 12월 10일. 1901년이라면은 지금 보자 120주년? 아우, 셈이 빠르시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시상식이 바로 오늘인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수여하는 노벨상은요.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은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바로 이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으로 당시 다이너마이트 사업으로 유럽 최대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는 전쟁도 많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전쟁이나 이렇게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죽음을 앞둔 알프레드 노벨은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유언을 통해서 노벨상을 만들 것을 당부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의 기일인 12월 10일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하신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요. 이분 맞아요. 성대모사 생각하시는 어려워요. 그분이 네. 바로 받았습니다. 새천년 첫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전에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등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한국인 최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후로도 한국의 노벨상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을까 싶어요. 그럼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21년 전 수상한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이번에는 2012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0일의 주인공은 바로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투수였던 류현진 선수는 이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동안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적이 있었지만 류현진 선수의 경우 한국 프로야구 현장에서 뛰던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는 계약 기간 6년에 약 390억 원의 금액을 받고 이적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제가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어서 12월 11일의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영화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화. 그것도 북한으로 납치가 된 건데요.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던 대땡항공 여객기에는 승객으로 위장해 있던 북한 공작원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권총을 가진 공작원의 위협으로 인해 직원들과 승객을 포함한 50명은 북한 연포 비행장에 강제 착륙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가능한가요? 승객으로 어떻게 위장을 하죠? 보안 검색에서 안 걸리나? 사건 당시에 북한 공작원 조창희 씨가 육군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보안 검색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죠? 다들 어떻게 돌아오셨나요? 납북 66일 북한 괴뢰 간첩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망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납북된 기장, 부기장, 승무원 2명과 승객 7명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좀 조사를 저번에 해봤는데 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승객 중에서 출장 갔던 PD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전히 남겨진 가족들은 힘겹게 지금까지도 송환 요구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43년간 서로 갖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그리움을 이제 한을 털고 싶은 것이죠. 과거의 오늘엔 이런 슬픈 소식도 있지만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도 있었는데요. 그럼 1997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현웅 씨, 근데 올해 가을 충분히 즐기셨어요? 아유 말도 마요. 조금 이렇게 단풍잎이 좀 물드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 가을 좀 즐겨볼까 했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계절이 그라데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표현 좋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슝. 진짜 가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이제 기후위기는 30년 후, 50년 후의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인데요. 약 1880년대부터 지구의 온도를 기록하게 됐고 이후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드디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논의하며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안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나온 지 100년 만에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된 셈인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외됐었죠? 맞아요. 당시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는데요. 당시 세계 최대인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미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교토 의정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토의 정서 연장 기간인 2020년이 지나자 이후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참여해 탄소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사실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워낙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통해서 또 알게 되네요. 맞아요. 자, 11일 사건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월 12일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뉴스들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신문과 뉴스 통계에서 듣는 OECD,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 선진국 모임으로 알고 있는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네. 너무 아이, 길으셔가지고.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하셨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억양이 거의 뭐 원어민이시네요. 그럼요.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1980년대 말 동서 냉전 체제 붕괴로 경제 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해진 우리나라는 이날 선진국들의 경제협력 기구인 OECD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대안으로 OECD에 들어가서 규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취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29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에 가입했는데요. OECD는 기본적으로 경제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제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기대감이 아닌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가입의 이점도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농산물 시장. 이 개방은 가뜩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어요. 네. 모두의 우려와 달리 당시의 OECD 가입은 현재 우리 경제 주체의 활동이 세계로 확대되고 환경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질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1979년 12월 12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당시 대한민국 권력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였습니다. 11.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틈에 새롭게 등장한 이는 바로 29만 원의 남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이때부터 이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이 사실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수장이었어요. 맞아요.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생들로 구성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부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시해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환은 하나회를 견제하며 그 핵심인 전두환을 좌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알아챈 전두환은 선수를 쳐서 신군부 세력을 이끌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인데요. 아니 그러면 강제로 연행된 건가요? 어떤 죄로? 당시에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승인을 해준 건가요? 아니요.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일단 불법적으로 체포를 딱 하고요. 이후에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세상은 전두환과 하나회의 것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뒤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무려 17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결국에는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또 추징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29만 원밖에 없다. 이 말이 이때 나오게 된 너무 거죠. 유명하죠. 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후 그는 반성 없는 모습에 이어 골프 라운딩, 40년 전 군사 반란 주범들이 모여서 자축하는 모습까지 공개돼서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이날은 남북 관계의 분기점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되고 냉전 체제의 끝이 보이던 1980년대 말, 남북은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립을 넘어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존하면 손에 손 잡고 유명한 노래죠. 벽을 넘어서 약간 이 노래가 생각나요. 남북 협력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결과 남북은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은 바로 바닷속 터널과 바다 위의 대교로 연결된 거가대교가 개통된 날이기도 한데요. 저 여기 압니다. 어딘가요? 여기 생각하면 약간 그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네.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너그 서장하고 내하고 밥 먹고 어제 목욕탕 가고 아니. 내 놀지 않아. 안다. 제가 사실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잘했어요? 사투리가 굉장히 내가
간다. 맞습니다. 당시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부산 거제와의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80km가량 단축돼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가고 거가 거가 네, 맞나? 네, 맞습니다. 네. 이날을 기점으로 대도심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관광 조선 사업 인프라를 가진 경남이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8.2km의 이 대로를 완성하는 데 투입된 금액은 6년간 2조 2천억 원. 야, 진짜 뭐 많은 돈이 투입이 됐네요. 네. 이 정말 기다린 기간 그리고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개통 소식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기사가 처음 났을 때 해저 터널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건가? 약간 투명한 네, 그런 그걸 터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반 터널이랑 그죠. 사실 다름이 없더라고요. 안 있으면 몰라요. 네, 맞아요.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56번 지방도.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갓길에 걷고 있던 신효순, 신미선 양은 미군의 가교 운반용 장갑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는데요. 그 후 11월 20일 사고를 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판결은 무죄. 자식도 못 지킨 부모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앞이 깜깜합니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시위를 벌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선희를 살려내라! 2002년 12월 14일 가엾은 여중생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 전국의 60여 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5만 인파가 밝히는 촛불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학생에서 부모로 젊은이에서 중장년층으로 옮겨간 추모의 촛불이 어둠을 환하게 밝힙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네요. 촛불 시위부터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파문이 확산되자 부시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사과를 표명했지만 반미 감정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이어서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일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위대의 1000번째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1992년부터 20여 년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쳐온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진짜 이 사과가 얼마나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존 인원수는 13명. 올해 뉴욕타임스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발해 침묵을 깬 여성운동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할머니가 별세한 지 24년 만의 일인데요. 이제는 부디 이들의 목소리가 끝까지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486의 원조, 숫자로 사랑을 고백했던 90년대 인싸템, 휴대폰의 조상격인 삐삐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12월 15일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서울 지역 한정으로 가입자 또한 정부기관이나 언론 종사자 등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86년 전화번호 표시가 가능한 액정이 생기고 이후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서로 비밀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는 호출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독특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129 이렇게 메시지가 찍히면 뭔지 아세요? 129? 129? 일이 있다? 일이 있다? 뭐죠? 아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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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뭐죠? 이해 안 돼요? 네. Z세대는 역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 아이고를 보고 메시지를 본다고요? 129 딱 하면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 지금 안타깝구나. 전화 빨리 해줘야겠다. 빨리. 약간 이런 거죠. 그런 식구구나. 아니면 2828은 뭔지 아세요? 2828이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화 달라? 그럼 8282를 하죠. 그러면은 천천히 전화 달라?
거꾸로니까. 아, 거꾸로니까 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네네. 굉장히 또 제트세대 같은 예, 그런 좀 아이디어네요. 자, 그게 아니고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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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는 뜻입니다. 화났어. 나 화났어. 야, 허허. 이런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예. 아니, 근데 당시에는 좀 이렇게 어이없게도 많이 했어요. 예. 아니. 2848 하면 2판4판. 너 뭐 2판4판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거고. 아, 그렇게. 네. 아, 진짜 숫자로 그렇게 다양한 메시지를. 아, 그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연말을 맞아 크게 북적거리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가진 사람을 찾아봤지만 뜻밖에도 쉽지 않습니다. 1997년엔 가입자가 1,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삐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돼 현재는 거의 자취를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한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 전쟁의 끝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결정. 그렇게 시행된 작전이 바로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해상 철수하여 부산, 마산, 울산 지역에 부대를 집결시켜라. 메가더 장군의 명령하에 10만 5천여 명의 병력, 17,000대의 차량, 35만 톤의 군수물자와 탱크, 그리고 20만여 명의 피난민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흥남은 철수를 위한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는데요. 정말 뭐 사람으로 엄청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갈 사람은 많고 배는 좀 한정돼 있고. 그러나 철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 이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한국군은 미군을 설득해 마침내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을 최대한 철수시키기로 하는데요. 감동이네요. 이 작전에 동원된 선박은 총 193척, 그리고 메러디스 빅토리호. 그런데 배에 실려있던 군수물자 25만 톤을 버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워 16시간의 탑승 끝에 출항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유류 공급을 위해서 왔던 배였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거제도 장승포항에는 14,000여 명이 도착했는데요.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1987년 12월 16일에는) 바로 팽수의 고향 남극에서 일어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과학기지는 이날 기공식을 거쳐 다음해 2월 17일 완공식을 치렀습니다. 1986년 11월에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로 인해 세계에서 18번째로 남극에 과학기지를 둔 국가가 됐는데요. 아니, 가끔 TV에서 여기 남극과학기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왜 무한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영하 20도에서 생활하는 거는 일상이고 저는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추운 것도 걱정이고 뭐 가족들하고 이게 보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연인들도 못 보고 정말 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지는 남극 대륙의 북쪽에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의 킹 조지 섬 바턴 반도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연구원들은 제2의 남극기지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극기지에서는 보통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실까요? 운석이 있는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빙하 아래 호수의 과거 생명체를 연구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빙하 안에 수백만 년 전의 공기가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과라서 좀 깊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지닌 매력적인 남극. 부디 몸 조심히 좋은 연구 결과 함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그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네, 그때 응원했던 박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2002년을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죠? 1995년 12월 16일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 붉은 악마의 전설이 시작된 날.
이들의 시작은 서울대학로의 한 카페 칸타타에서였는데요. PC통신 하이땡의 10여 개 축구 동호회 운영자 10여 명은 이날 축구 응원 문화의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른바 칸타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전설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약간 삼국지로 치자면 도원결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 저는 그 붉은 악마가 2002년에 처음 생긴 건 줄 알았는데 그쵸? 훨씬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군요. 맞아요. 네. 선언 참가자들은 30, 40대 직장인과 교사 등이 주축이었는데요. 이들은 평균 관중 1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비인기 스포츠로 전락한 프로축구의 인기를 꿈꾸며 동호인 집단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 보고 축덕이라고 하죠. 축덕. 축구 덕후. 축구 덕후. 네, 그렇죠. 덕질로 하나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후 국가대표팀 경기마다 300~400명 단위로 한국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자신들을 서포터라고 부르는 단체 관람 모임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 1997년 8월 한국 대표팀 서포터의 공식 이름이 채택되며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물결치는 붉은 셔츠.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이 진심을 담은 덕질의 역사를 이룬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있는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안녕. 슝. 슝.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뭔가 이 라떼월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잠깐만. 뭔가 바뀌었는데 뭔가 꽃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머머머, 티가 났어요? 어머. 진짜 꽃이 있네.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 여기 아니에요? 이런 검은 꽃 말고요. 검은 꽃 아니에요? 화사한 꽃이 있네요. 어디. 야, 이번 주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새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YTN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조예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예진 씨예요? 왜 조예진이냐면요. 네. 우리 MZ 세대이기 때문에요. MZ 세대여서. 네, 무려 90년대생입니다. 저 무려. 혼자 90년대생 맞죠? 저 가까워요. 저도 90년대. 저도 현웅 뭐 씨도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요. 거의 얼마 90 안 빼기. 나죠. 저도- 90 빼기 3. 저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몇 시점 얼마나 빼야 돼요? 앞자리요? 예. 앞자리 7이면 안 되는구나. 앞자리가 2번 바뀌지 않나요?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조혜진 씨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그냥 분위기가 확 밝아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박소영 씨 자리였거든요. 네,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요? 저희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신 저 자리를 제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너 큰일 났다, 야. 대선배는 아닌데 약간 왜 대선배라고 하지? 약간 머리가 이제 커서 그런가? 거리들인 거죠. 네. 그냥 늙게 만들어가지고 밀어내게 하려고 하는 밀어내게 거죠. 하려고. 아, 일분이라 이거지? 예진 씨가 이렇게 한 명씩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다음 그쵸, 이제. 네네네. 선배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쪽으로 먼저 떨어뜨릴 거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자,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젊은 피로서 앞으로 당돌하고 또 톡톡 튀는 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돌한 여자, 완전히 와. 야,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이 관상은 사이언스다란 말 생각나는데 별로 톡톡 안 튈 것 같아. 아, 정말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톡톡 튀는지. 뭔가 네. 지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아, 그런가요? 지적인 것도 괜찮네요. 너무 수긍을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 우리 새로 합류한 조혜진 네. 아나운서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우체국의 역사인데요. 아니, 다들 최근에 우체국을 이용을 해보셨나요? 요즘에 뭐 전달 사항이나 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깨톡 이런 걸로 많이 소통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우체국에 가거나는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요즘 그 계절에 그 노래가 가장 많이 또 저는 생각나거든요. 어떤 노래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노래죠, 그게? 몰라요? 네네, 무슨 노래? 야, 나 산 넘어 산이네. 야, 산 넘어 산이야. 근데 사실 저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따라 부른 거예요. 너 정확하게 찝던데? 무슨 소리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편지를 진짜 맞아요. 우체통에 넣고 막 우체부에서 기다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빨간 그 우체통 그거 있잖아. 요즘엔 나는 그냥 솔직히 우체국을 갈 일은 그냥 소포 가끔 보낼 때 선배님 때는 비둘기에다가 편지 그치. 묶어가지고 다리에 비둘기가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 세대까지 올라가시나요? 예, 그럼 예, 맞아요. 저희 집 뒤에 바로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수대. 예, 급한 연락을 할 때는 이제 네. 세 개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날리지. 그죠. 불도 치고 이러지 빨간색이면 않았나요? 위기, 네. 막 이런 거. 북까지 간다고? 네. 오케이. 어쨌든간 진짜 요즘에는 뭐 우체국 하면 택배 가끔 받거나 아니면 등기 같은 거 가끔 이용할 때 빼고는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의 역사를 한번 오늘 쭉 살펴볼까 합니다. 뉴스와 함께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VCR 스타트! 반가운 소식, 고마운 우편물은 우리 생활에 큰 기쁨을 줍니다. 옛날엔 저렇게 했구나. 맞아요. 기다리던 편지 받으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손편지 잘 안 쓰니까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전국 12,000여 집배원들은 날씨가 굳어도 남들 다 노는 연휴에도 열심히 그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가방에 보면은 편지 가득하잖아요. 옛날에는 우체국이랑 이제 집배원 분들이 안 계시면 이 편지를 못 받아봤잖아요. 그럼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올해로 우리나라 근대 우편 제도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지금은 더 됐어요. 저거 우표. 기억난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본 이후 외국과 통신수단이 필요해진 때에 선각자 홍영식 등의 노력으로 1884년 4월 22일 서울 현지동에 우정총국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우편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평상복 차림을 한 집배원입니다. 야, 집배원분이 저런 모습이었다고? 곰방대도 물고 계시고 그냥 갓도 쓰셨네. 그러니까요. 약간 취미로 하신 것 같은데. 한국 최초의 우편 행정 관서인 우정총국은 고종 21년이던 1884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근대적 통신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은 얼마 못 가 폐지됐는데요. 역사 시간에 배웠어. 그러니까. 저기 우정총국에서 시작됐다고. 갑신정변. 갑신정변. 네, 그렇게 우정총국이 폐지가 됐지만 10년 후에 우편이 재개되고 서울 중심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보름 동안 단 137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주고받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우편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조선시대만 해도 집안 하인이나 관청 사람들이 그 직접 서신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갔으니까 그치. 필요가 없었던 거지. 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편지 좀 김대감 댁에 전해주고 오거라. 그러면 진짜 말 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그 사람들은 또 말도 안 주지. 하인들은 걸어가야지. 하인들이 그냥 집신 몇 개 그냥 들머매고 달리는 거지. 와, 이 한겨울에 막 산을 넘고 가가지고. 김대감 집이 어딥니까? 경북 의령이라. 이런 씨를 그냥 15일 동안 달려가지고. 그리고 꼭 편지 이거 들고 와가지고 쫙 피면서 이러잖아. 어명이요. 그러면 이런 거지. 알아서 사약을 들라. 약간 이런 내용이지. 사약 전하. 이 몸 정말 억울합니다. 사약을 들겠사옵니다. 이야! 들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약 안 먹고 들고 막. 미안합니다. 배로 맞겠지? 그렇지. 곤장 맞지 이럴 땐. 자, 그렇다면 해방이 된 이후의 모습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해방 이후 우체국의 모습입니다. 중앙우체국 낙성.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파괴됐던 중앙우체국 공사가 합동경제고동관실과 최신부의 합동공사로 총 공사비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재건되어 그 낙성식이 지난 1월 31일 수많은 관계 직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렇게 1951년부터 우체국의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제 파괴의 시대는 지나가고 건설의 시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저 당시에는 우편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국민들이 소식을 주고받고 소통이 돼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맞아요. 당시 최신부는 우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편 주간 5월 20일부터 5월 26일. 흥부에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일 동안을 제1회 우편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행사의 하나로서 서울 동화백화점 화랑에서는 만국 우표 전시회가 한 주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렇게 우편 주간을 정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가 하면 고종이 우정국을 설치한 12월 4일을 최신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난 12월 4일 최신의 날을 맞아 국민회당에서는 기념식이 베풀어졌습니다. 현대식 우편 제도를 실시한 지 77주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나라 최신 시설은 734개국의 우체국을 비롯해서 11만 6천 회선의 전화 등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 최신의 날에는 그 최신 머리를 잘 챙겨야겠네요. 역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적응 아직 못 하셨는데. 너 지금 선배한테 하는 행동이 최신 머리 없다. 아닙니다요.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선배님이 하시면.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이런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왜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잘 웃겠어요. 오늘 첫 방송이라 웃을 여유는 없을 거예요. 웃을 여유가 없었구나. 속으로 빵빵 터졌을 거예요.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최신머리. 근데 혹시 지금도 최신의 날이 있나요? 그럼요. 최신의 날은 1973년에 4월 22일로 변경됐었다가 94년에 최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머 지금 너 똑 부러지는 캐릭터다. 그럼요. 효능이 어떻게? 나 이제 바보 캐릭터 할래. 괜찮다. 나 이제 시키지 마. 저 CG로 콧물 좀 계속 오늘 좀 그려주세요. 효능이는 이제 오늘부로 아나운서 아니고 그냥 이제 개그맨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 자리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넘겨주겠어. 디스. 좋은데 완전히. 나는 계승부 간다. 계승 잘해요. 계승자거든? 계승부는 뭐야? 우리가 개야? 통신 경기 대회. 해마다 최신부에서는 나라의 신경을 담당한 최신 기사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신 업무에 대한 경기 대회를 베풀고 있는데 금년에도 6월 12일에 각종 통신 경기 대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12종목의 통신 경기에는 남녀 통신사 66명이 참가해서 손때간을 다투었으며 한편 신속한 최신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주산 경기도 베풀었습니다. 야, 저 손 빠는 거 보세요. 저 어릴 때도 주산대회가 진짜 많이 열렸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전국 선연소녀 거기서 금상 출신입니다. 우와. 주산 잘 튕겨야 은행도 취직할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도 많아요. 둘이요, 셋이요 이렇게 했어요? 325원에 225원, 5원에 2원이요, 2원에 4원이요, 4원에 8원이면 382요. 우와! 틀렸어. 틀렸어요? 깜짝이야. 맞는 줄 알았네. 자, 이렇게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우편 제도가 점점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우편 이용률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포화 상태의 우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죠. 뭐지? 버렸나?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우편물 총량은 20억 9천만 통에 이릅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5천만 인구에서 20억이면은 5천만 인구에서 진짜 많이 썼다. 이를 사람의 손으로 분류하기란 너무도 복잡고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의 우편 집중국이 세워져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보게 저 됐습니다. 때부터는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되네요. 이는 첨단 장비로 하루 250만 통까지 자동으로 분류 처리하며 중앙제어실에서 컴퓨터로 관리 통제하는 가운데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포를 포함한 우편물들이 제갈 곳을 찾아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역 구내 근무를 새로 지어 문을 열게 된 서울 우편 집중국은 영동, 강동, 여의도 우체국 업무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5개 우체국 우편물을 자동 처리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포나 아까 기수 씨께서 소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소포라는 입이 지금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벌써 물들어버렸어요. 어떡해요. 저는 지금 젊은 피의 컨셉을 지금 유지해야 되는데. 야 MZ 세대는 왜 이렇게 남 탓을 해? 야 MZ 세대 왜 이렇게 남 탓을 해? 죄송한데 이제부터 제가 젊은 피 하기로 해가지고. 너 무슨 세대니? 저 X세대인가? 우리 때 무슨 세대였지? 반갑다 X세대. 아니 무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편을 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진짜 행운이나 뭐 기쁨이 듬뿍 담긴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우체국이잖아요. 근데 이 우체국의 주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마 지금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금융 서비스입니다.
1905년에 최초로 우편 저금을 시작해서요. 지금까지도 쭉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부에서는 금년도 국민저축 목표액을 우편저금 3억 5천만 원과 국민생명보험 1천만 원 도합 3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국민저축 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야. 저게 그때 100원. 맞아, 100원짜리죠? 어머 진짜예요? 수준하니까 100원. 지폐. 여기서 한 구두닦이 소년 김용길 군의 경우를 보면은 김 군은 하루 평균 170원을 벌어서 그중 매일 50원을 저금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120원으로 생활이 되나 봐. 그러니까요. 저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김 군은 학비를 충당하고도 매달 1,000원씩 고향에 송금한다고 하니 글모와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저축의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 가듯이 저 때는 이제 우체국 가서 그렇게 저금을 또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도 우체국 하면 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이것을 꼭 붙여야 하는데요. 뭘까요? 정성. 아, 편지를 정성? 붙일 때 네. 정답. 돈. 돈 없으면 어떻게 역시 붙여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 돈 들어야지. 아, 그거 우표? 그렇죠. 아. 바로 우표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입니다. 태극 문양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된 1884년에 제작됐습니다. 오, 진짜 예쁜데요? 뭔가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요. 이화 보통 우표는 국내에서 처음 인쇄된 우표입니다. 이야. 이화와 태극을 주 디자인으로 하고 섬세한 주변 문양까지 아름다워 지금까지 발행된 어느 우표보다도 훌륭한 우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엄청 비쌀 거예요. 고종 황제 주기 40주년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우표입니다. 아니 요즘에 막 레트로 해가지고 예전 거 복각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우표 다시 나오면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장용으로라도. 처음에는 그 우표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우표가 여러 가지 종류도 있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놀랐고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우표로. 자연과 역사적인 사실이 주된 디자인 배경이던 우표에 지난 95년부터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아, 이제 제가 아는 게 나오네요. 저 많이 봤거든요, 둘리. 둘리는 알아요? 둘리까지는 알아요. 어허. 우표를 그렸기는 했지만 지금 10년 만에 이 그림을 다시 보는데 뭐랄까요, 좀 가슴이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감동스럽습니다. 우표 원화 원도에는 그 나라의 자연, 생활, 문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표를 보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우표만큼 보기 힘든 게 또 있는데 우체통입니다. 맞아. 우체통이 네. 없더라. 우체통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 예전에는 이런 길거리에 그냥 있었잖아요. 빨갛게 이게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제 손편지를 많이 안 쓰게 되면서 이제 뭐 우체통도 당연히 이제 기능을 많이 못하니까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1993년에는 5만 7천 개나 됐던 그 우체통이 와. 오늘날 지금 현재는 한 16,000개 정도로 한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체통은 멀리 있는 연인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체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안이 저렇게 되어 있었군요. 그러네요. 저는 또 안에는 처음 보네요. 현재 전국의 우체통 개수는 3만여 개로 최근 4년 사이 8천여 개가 줄었습니다. 연합장과 각종 홍보물로 집배원들의 가방은 여전히 무겁지만 겉봉의 주소를 직접 손으로 쓴 편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쓴 거는 별로 없고 요즘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메일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쓰는 그 편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체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관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우체통 주변부터 엉망입니다. 안을 열어보니 우편물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에 각종 허접 쓰레기들.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까지 버려 우체통 안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 저러면 안 되죠. 어머, 저건 진짜 양심을 버리는 짓 정말 아닙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우체통에 그냥 내다 꽂아야지 그냥. 저 쓰레기를 저희가 넣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체통에 꽂아놔야 돼. 맞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이렇게 어느 구석에 수저 넣거든요. 근데 그 수저 넣는 그 자리에 만약 우체통이 있다면 우체통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약한 거죠, 뭐.
먹다 남은 음료수 캔에서 흘러나온 오물로 우편물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 이건 진짜. 진짜 어떡해. 실크가 손에 묻을 때도 있습니다. 얄궂이 뭐라 그거 깡통 부어가지고 우유하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하루 동안 우체통 안에서 걷어들인 쓰레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 하루 동안 수거된 게요? 그게 진짜요? 10명의 집배원이 구역 내 200여 개 우체통에서 모은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우편물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오물에 우편물이 엉겨붙거나 담배꽁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편지 한 서너 장 정도 이제 들어있는 상태에서 담배꽁초에서 불이 인화돼가지고 불나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콘 같은 거 넣으면 붙어가지고 그 수신인 주소가 안 보이니까 갈 수 없는 경우도 나온다고요.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우체통과 소중한 사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 나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네. 내가 왜 좋아했던 여자한테 그때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왜 못 받았는지 이해가 됐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이에요? 확실하신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우체통도 우체통이지만 집배원분들이 저거를 또 일일이 다 치우시고 그러니까요. 또 편지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껌이 붙어가지고 주소가 지워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진짜 뭐 시민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한 분들이 바로 집배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요. 크리스마스에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요? 처음 입어보는 산타 복장이 어색하지만 선물을 애타게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우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 대신 우편물 배달차를 타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들은 손꼽아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렇게 나타나시면 아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산타 없잖아 했는데 딱 눈앞에 와 진짜 산타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자 아이들은 무척 신이 났습니다. 별로 산타를 믿는 것 같은 눈빛은 아니에요. 여기가. 일단 애들은 알고 있으면 더 쉿한다고. 아는 척하면 선물 못 받으니까. 선물. 착하다. 아침에 선물 받았을 때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났다는 그 허탈감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단지 선물만이 아닌 아름다운 꿈까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산타 집배원들이 갖는 보람입니다. 그쵸. 저건 선물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에요. 맞아요. 우와. 네,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씨를 뿌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또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산타 집배원.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겐 즐거운 추억을 배달합니다. 너무 얼굴에 쏘는 거 아니죠? 그러게 애를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네.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체국과 집배원의 모습은 많이 변해왔는데요. 앞으로 우편 배달의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강원도 영월 드높은 복례산 위로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드론 집배원입니다. 드론 집배원? 산 중턱이나 한 7분 흥소 정도에 사시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드론이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산간 지역의 집배원분들은 그 업무 강도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강도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좋네요. 이거 좋네요, 진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드론은 미리 목표 지점만 입력해 놓으면 따로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꽤 무거운 것까지 옮기나 봐요. 크다. 난 저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편물 편지만 옮기는 줄 5kg을 알았더니. 실은 이 드론은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6분 만에 날아가 배달합니다. 2.3km를 날아간 드론은 780m 높이 산꼭대기에 우편물을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처음 드론 배달에 성공한 뒤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을 크게 바꿔나갈 드론의 활약을 머지않아 국내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몇 년 뒤에는 진짜 드론이 배달해주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이제 산간 지역 들어가시게요? 예, 저 산속에서 들어가서 좀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놀러 오세요. 이제는 오토바이 소리가 반가운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드론 소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소리가 완전히 와 택배다.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 떨어져. 더 선물 같을 것 같아. 야. 와. 대단하네요, 진짜로. 그동안에 이렇게 역사도 살펴보고 미래까지 딱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체국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먼저 우리 예진 후배님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첫 촬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는데 앞에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약 기운이 조금 떨어지면서 다 끝나가니까 이제부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다행이네. 끝나고 긴장하는 게. 다행이네요.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네. 왠지 저랑 좀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황청심환에서 연결고리가 생겼나요? 어차피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언니, 무슨 우황청심원이에요. 진짜. 그냥 저처럼 목캔디 먹고 아니면 목을 한번 흐르르 이렇게 풀고 오세요. 소영 씨 탕약 다 끓여놨어요. 탕약 갖고 오너라. 네네. 그래 두 분은 또 우체국 역사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근데 오랜만에 그 잊고 살았던 그 예전의 우체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만화에서 봤던 만화 주인공한테 편지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짜 추억으로 진짜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좋아했던 여자한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못 받은 기억.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여자랑 펜팔하려고 그 노래책, 가요책 뒤에 보면 주소들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편지를 몇 통 보내보고. 괜찮으시겠어요? 방송 나가도? 이게 왜 나가? 예,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그 편지를 진짜 배달해주는 집배원분들이 저희한테는 천사였거든요. 맞아요. 그치. 근데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예전에는 우편함에 뭐가 와 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갔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만 보면은 자꾸 돈을 내래. 고지서만 계속 오잖아. 고지서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우편함 외면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만큼씩 쌓여 있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누군가 유튜브를 보고 추억에 젖어서 또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을지 모르니까요. 우체통 한 번씩 확인하면서 집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남한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써보자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여러분의 안방으로 추억을 특급으로 제일 빨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로 이런 분위기인가요? 엽서 한 장 써. 같이 불러야 돼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왜 알지?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누르누르누르 가위바위보. 메롱메롱 2828은 뭔지 아세요? 2828이면 빨리빨리 전화 달라? 그럼 828을 하죠. 자, 그게 아니고 2828, 2828, 2828. 화났다는 뜻입니다. 야! 허허! 이런 거예요. 선배님 때는 비둘기에다가 편지 그치. 묶어가지고 다리에 비둘기가 입혀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 세대까지 올라가시나요? 예, 맞아요. 저희 집 뒤에 바로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급한 연락을 할 때는 네. 세 개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날리죠. 그죠? 빨간색 치고 이러지 않았나요? 위기. 네. 막 이런.